예, 얼마든지 하세요. 네. 예. 네. 뭐가 많네. 맞습니다. 본황칠 이노큐. 명칭이 어렵네요. 예, 본황칠 이노큐인데 이건 몸에 좋은 거예요. 이 저도 건강의 하나 줘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 건강의 기본은 잘 먹고 잘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에게 잘 먹는 건 뭐 이미 뭐 과잉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죠. 예. 이 저 청주상당 음.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럴 때는 또 잠이 안 오죠. 그러나 본황칠 이노큐로 드시면은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왜 오냐? 그렇지. 네? 거의 넘어왔어요 지금. 이거 상당고요. 어르신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냥 나눠드리면 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 많지만은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못 자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꿀잠을 못 자서. 본황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못한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 수면제 장기 복용하면 정신 질환이 뒤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어허. 그래서 수면제 복용을 지금 하시는 분들, 또 고민하시는 분들 그거 하지 말고 본황칠 이노큐 의약품 아닙니다. 이거 차예요, 차. 물 타가지고 드시면 돼요. 네네. 요거 저 적극 추천을 해요. 예. 금단 현상, 우울증 이런 거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본황칠 이노큐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약성분인데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로부터 몸에 좋기로 네. 소문난 약재입니다.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본황칠 이노큐. 광고하라고 그러고 저희는 네. 네. 이 향기만 맡아도 그냥 머릿속에 맑아지는 이게 느낌입니다. 광고 끝날 땐 다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성격이 엄청나게 예민한 분들 있죠? 네. 딱 한 달 동안만 본황칠 이노큐 드셔보시기 진짜 바라겠습니다. 약 같아. 네, 그래. 본황칠 이노큐에 대한 경험자 후기 제가 읽어보면 성격 엄청 예민하고 밤에 잘 못 자고 낮에 멍한 처자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은 날은 잠들기가 더 어려운데요. 이노큐 마신 지 3주 후부터는 누우면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합니다. 이노큐를 마시고 잔 날과 안 마시고 잔 날, 그 다음날 아침이 확연히 다릅니다. 또 다른 또 경험자의 후기입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뤘는데 본황칠 이노큐 마시고 꿀잠 잡니다. 하나 신기한 건 본황칠 마시고 자면 아침에 눈도 잘 떠집니다. 숙면을 해서 피로가 더 잘 풀려서 그럴까요? 신기합니다. 이제는 본황칠 없으면은 잠을 못 잡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부담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격 계속 유지해 줄 테죠? 네. 자, 정가가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63,900원. 김용민닷컴은 52,000원. 정가에 52,000원. 비해. 네. 네, 그래요. 자, 예. 이렇게 뭐 광고를 했으니까 네. 드셔보세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안 팔린다면 이건 뭐 이노큐 잘못이죠. 뭐. 그렇죠. 네, 제 네. 잘못이 아니 아니죠. 제가 마셔보니까 예. 어디 깊은 산 속에 황토방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 이제 청주 상당에 있는 황토방에 네 많아요. 그런데 그 바깥에서는 대나무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고 황토방에 널어놓은 마늘이 서서히 말라가는. 아이고, 마늘까지. 요즘 그렇습니다. 마늘 많이 팔거든요. 이렇게 네. 그럴 때 그거 하나 걸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황토방에서 이렇게 촛불 하나 켜놓고 있는 느낌. 네. 실제로 이게 뭔가 옛스러운 향이 그런 맞아요. 느낌을 주는 네. 거거든요. 이게 마늘을 굉장히 걸어놓고요. 촌스러운 향이에요. 그래요. 본황칠 이노큐. 네. 주무실 때 한번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 여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황자가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황교안 그 뜻인가? 뜻이었어요. 황교안? 황교안 뜻한 황교안. 그게 황토할 때 황자예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에 있는 무기가 위협적인 건 맞죠. 네. 그거야 뭐 쏘면 그러면 뭐 총에 맞나 포탄에 맞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고. 우린 다 무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쏠 가능성이 있냐고 따지면은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0.001%라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 중에 이 지붕이 무너질 가능성도 0.001%라도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건 많이 먹어두는 거예요. 이제 늦기 전에. 그런데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래버리면 네. 가능성이 없다고 말 못하니까 군도 끌려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낸 거예요. 예. 가능성이 0%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과학이 아니야. 그건 네. 종교야. 그러니까 그 possibility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사냐? 무시하고 살아야 정상적인 생활이 되냐?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신혼여행을 왜 하필이면 떨어지면 죽는 비행기를 타냐고.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0.001%라도 네.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이런 개연성의 영역을 생각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죠. 0.001%라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 비행기를 타냐고. 그거는 우리는 가능성을 상식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는 북한이 이걸 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전쟁이 나면. 네. 그럼 그게 동어반복이지 그래.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뭐 전쟁 나면은 돌멩이 하나, 몽둥이 하나도 얼마든지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땅굴로 기어 나와가서 돌멩이로 내 뒤통수를 깔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북한에 있는 돌멩이가 다 위협이야? 가능성이 있다고? 박달나무 몽둥이가 그럼 다 위협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가능성을 하나하나씩 말하기 시작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위협이 되고 안보 만능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제 과잉 안보주의가 돼버려가지고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개연성의 영역으로 그래 북한에 지다진 미사일 있어. 쏘면 아파 맞아. 네. 그러나 우리도 그만한 미사일이 있어. 그 다음에 더한 억제력이 있어. 그러면 왜 어느 날 갑자기 내일 밤 12시를 기해서 저 지대지 미사일이 왜 우리 집으로 날아온다는 거야. 그 가능성은 있지만 개연성이 없다. 개연성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개연성과 가능성. 개연성이란 말은 안 쓰지만 가능성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그 뒤에 외국 무기 도입이 이제 예정된 수순인데 뭐 공포에 질린 노인이 뭐 약관 다 읽어보고 보험 상품 구입합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나 대책이 없네. 그런데 누가 이걸 와서 왜 파느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수저 스님이 하는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44 그리고 뒤에 약관은 빨리 읽어줘. 그 노인이 듣냐고. 자세한 한번 인터넷 앞에 홈페이지 이순재 좀 말 듣지. 그럼 그 공포 마케팅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우선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또 틀린 얘기도 안 해요. 그 가능성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는 패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저런 기사를 낼까라고. 저기 의원님이 조선일보 편집국 가가지고 내가 자유한국당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 좀 쉬고 이렇게 그 가능성은 있잖아. 그렇죠. 가능성 없을 것 같아. 개연성은 없지만 개연성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산 비리 관련해서 이 청취자분께서 이 KFX 사업에 뭐 혹시 뭐 얘기가 뭐 안 좋은 게 있는지. KFX? 네, 그거 그거 포함해서. 네. 그거는 우리 한국군이 18조를 투입해가지고 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우주항공 사천에 있는 카이라는 회사가 체계 종합 업체로 이제 개발을 담당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착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자, 쌍발 엔진에 그럼 대형 비행기란 얘기예요. 그렇죠. F-35도 단발인데 쌍발에 스텔스에 거기에다가 그 전자전 기능이 하면 이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18조 원에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무슨 계획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거 부실 개발하기가 딱 좋습니다. F-35 개발하는데 약 400억 달러, 40조. 유로파이터 개발하는데 1000억 달러, 한 100조. 그런데 그 못지않는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18조에 개발하겠다. 그것도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2020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에
이래서 이럴 때 상당히 무모한 계획을 내놔가지고 어쩌면 하다가 안 되면은 외국 거 사서 끼워 넣고 적당히 개발 마무리하고 퉁친 다음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그 북한이 너무 무기 개발을 잘하니까 우리도 뭔가 좀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우리 체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MB 때 비리, 그 특히 방위산업 비리 관련해서는 뭐 지금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명박 시절의 방산 비리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띱니다. 비리의 출발은 4대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조장한 비리라고 봐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이걸 왜 안 밝히나 모르겠는데 각 부처에서 특히 사업비가 많은 국토부, 국방부 등 이런 부서는 큼직큼직하잖아요. 네. 그 사업비에서 일률적으로 막 20~30%씩 빼갔어요. 불용액 낭기라고. 그걸 지식경제부가 반납받아가지고 그 22조 원 그 삽질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충당합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비극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그 참사가 일어날 때 작년에 해군이 도입한 그 구조함을 통영함을 투입하면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총장이 투입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못 뜬대. 왜? 그러니까 거기에 음파 탐지기가 그게 고성능 음파 탐지기 수백억짜리인데 그게 아니라 고등어 잡이용 2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를 달아놔서 출동시켜봤자 소용이 없대. 이래서 통영함 비리가 밝혀졌잖아. 맞아요. 이래서 밝혀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납품업자가 속여서 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걸 처벌을 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사업비에서 3분의 1 토막을 내가지고 정상적인 장비 도입이 안 되게 해놨고 해군 총장은 막 독촉을 하니까 해군 장교들이 엉터리 장비를 그냥 싼 값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걸 조장했던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은 또 수사를 안 받고 이렇게 해서 1조 원짜리 배예요. 그게 5천억짜리 그 배에다가 그 운영비까지 하면은 이게 5천억짜리 구조함을 사놓고 못 쓰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정책 결정에 대해서 안 모르니까. 그 건이 무혐의가 났는데 이제 새로운 의혹이 밝혀지면 보통 수사로 다시 또 이어지지 않나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없어요. 아니 왜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엉뚱한 돈 들어간 거, 국민 혈세에 들어간 거, 아니 뭐 몇 억, 몇 천만 원 사업에도 발끈하는데 지금 이 무기 통영함에다가 저 해군의 소해함이라고 기뢰 제거함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못 쓰게 됐어요. 똑같은 이유로. 그래가지고 뭐 2년, 3년 정박해 있는데 하루 정박비가 얼마라더라? 270만 원에다가 뭐 그 정박시켜 놓으면서 돈이 또 나가. 아무짝에도 못 쓰는 배를요? 인수가 늦어지니까 이제 그 정박 비용이 또 들어가고. JH 이렇게 되는 형님이 거예요. 해군이 아니라 어군이라고. 고등어 잡이하기 딱 좋은 배. 통영함을 타고 고등어를 잡으러. 통영에 그 저기 호래기나 잡아서 네. 그 안주 조다리나 하시면 딱 좋은 거예요. 통영에서 얌 테이블이 이제 또 광고주입니다. 예. 그럽니까? 광고주예요. 지난주에 뭐 먹었지 우리가? 연어. 연어장. 연어장. 네. 비빔밥 먹었습니다. 예. 뭐 어떻게 국회가 좀 그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쪼그라들면은 뭐 좀 국회가 예를 들면은 좀 정상적으로 바뀌면은 이거 파고들 수 있습니까? 저는 뭐 6월 7월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기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렇지.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이 더우니까 에어컨 쐬러 들어와야 돼요. 에어컨 쐬러도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국민 여러분들이 이 국회를 바라보는 이 제가 한 가지 툴을 알려드릴게요. 상반기 국회 마비, 하반기 국회 정상화. 이게 거의 굳어진 패턴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 예산 심사할 때 되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편다고 작년에 470조 그 슈퍼 예산이에요. 뜯어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8월부터 12월까지 여야 관계 보세요. 한 번의 트러블도 없이 순풍이죠, 순풍. 자유한국당이 3조 원 이상 가져갔어요. 지역구에. 그러니까 보시라고. 왜 싸워?
그리고 작년에 복지 논쟁이 사라졌어요. 네.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당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것도 중요하죠. 이분이 또 예. 네. 그 저기 아동 수당 올리겠다고 민주당이 그런 거 복지의 7대 퍼주기 중에 1번으로 공격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자유한국당이 아동 수당 올리잖아요. 네. 더 합장을 섰거든요. 1년 만에 180도 바뀌었어요. 이렇듯이 작년에 복지 논쟁이 이젠 사라졌다고. 누구나 다 복지하죠. 이젠 자한당도 복지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 자체가 이 저기 초대형 예산으로 이렇게 재정 확장 정책을 쓰니까 이런 이데올로기 논쟁이 다 사라지고 그 대신 숟가락 들고 덤비는 거. 그 청와대도 부르니까 뽀로로 잘 가.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부르니까 두 말 안 하고 가. 그렇죠. 오당 대표 가자마자 합의문이 나왔어. 그다음에 12월까지 쭉.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예결위 장제원 간사가 기한 내 예산을 통과시킵시다고 자기가 건배사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를 보는 눈이 생긴 게 먹을 게 많다고 생각했을 때 야당은 꼭 들어온다.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걸 왜 기회를 놓쳐? 그거 지역구가 플랜카드 붙이고 의정 보고서 내고 다 해야지. 그렇죠. 왜? 또 내년에 바로 또 선거인데 네, 안 들어올 수가 없죠. 네. 근데 밖에서 한 번 또 할 때마다 또 돈 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야외 집회 할 때마다. 상당히 나가죠. 네. 꽤 나갈 거예요. 물값도 많이 나가요. 뿌려야 되니까. 네. 정말 이런 저지를 넘어서서 거의 그 폐기물에 가까운 이런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일하는 국회 상식적으로 365일 돌아가는 국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심한 말 하니까 막 그 댓글로 싸움이 벌어졌네. 싸움이 아니, 아니고요. 저기 북한에서는 혁명가로 추대된다고. 싸움이 아니고 저희 김종대는- 시청자분들은 네. 그런 분을 응징을 합니다. 싸움이 아니고. 저 요전에 북한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작년 11월에. 왜? 아니 여기 탈북자들이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예. 김종대가 그래서 난 옆에 앉아 있다 내 얘기인 줄 알고 왜 자꾸 김종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도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물끄러미 날 쳐다보더라고. 네. 뭔 개소리냐? 아니 방금 김종대 그러니까 아니 김일성 종합대학이 얘기한 거고. 김종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나는 한참을 내 얘기인 줄 알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 보네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거기선 김종대라고. 그 이제 북한에 갔죠. 그러면 이제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아태평화의 뭐 지도급 인사들하고 있는데 술 먹는 자리고 이제 좀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압니다. 평양에서는 김종대라고 부른다는 거를 그 최고라면서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더라고. 이 평양이나 북한은 성을 넣으면 불경죄예요. 그러니까 저도 존중하는 뜻이 김 선생이 아니라 종대 선생으로 불러야 돼요. 김 선생이 아니라 용민 선생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식의 존중법인데 성이 거긴 성스럽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가 김종대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냐 이거야. 탈북자들이 그러던데 그러니까 반동 새끼들이 그딴 식으로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내가 참 그리고 거기는 또 이 뭐 김일성 종합대 아마 앞에 위대하시니 붙고 그렇지. 이제 이래 되고 아무리 헬렐레 넬렐레 하다가도 위대하신 나올 땐 다 자세가 대친다고 본항철 먹은 것 마냥 본항칠. 본항칠 먹은 것 마냥 반듯해지고 위대하신 하고 또 흐트러져. 거기서 김종대 얘기했다 아주 뒤지게 혼났어요. 그 얘기 듣다가 그러면 통일되면은 평양에서 출마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 북한이 지금 다시는 옛날로 안 돌아갈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염려가 있고요. 그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야 있죠. 그걸 부인하면 안 되지. 근데 내부 통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불리해지고 자꾸만 이 한반도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전략적인 환경. 이런 거라든지 또 잘 될 때 보십시오. 싱가포르 회담 때 얼마나 잘 됐어요. 이때는 뭐 시진핑이 나서고 푸틴이 나서고 하니까 그쪽에도 설명해 주러 가기 바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노이에서 망가지니까
그건 니들이 잘못한 거지 내 책임 아니다 하고 중국 돌아서고 러시아 그쵸. 돌아서고 난 그게 제일 괘씸해 사실은. 중국이 언제나 또 자기들이 뭘 다 하는 것처럼 해놓고 잘 안 되니까 이제 싹 돌아서는 난 요것도 아주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또 내부에 북한군의 장성만 1000명이 넘는데 이런 어떤 그 저기 전쟁하는 기계로 설계된 국가 체제가 네. 이 존재하는 이 엄청난 그 체제 유지 또 그 군사력 이런 부분들이 자칫 그 방향을 못 잡았을 때 초래될 딜레마, 혼란 이런 어떤 자기 모순들도 극복을 해 나가야 될 때 요전에 그 뭐 작게 쏜 그 대포하고 미사일은 일종의 어떤 그 북한식의 자존감의 표현이자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그 내부에 예, 어떤 이런 어떤 그 스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북한 체제가 하나의 어떤 그 국제사회를 향해서 몸부림을 보여준 거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대화의 판을 본인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이렇게 판을 짜보고 싶은 이런 버퍼링 작업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극한의 이렇게. 상황에 몰리게 될 경우 북한이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렵고 절박하며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그 직면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판문점 선언하고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한 이유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군사 합의문을 체결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 우리 정부도 사실 잘 준수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저 무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물리지는 못하니까 플랜 B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국방부에 아하. 남북 평화 공존에 맞게 군사 계획을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우발 계획 플랜 B를 만들어라. 근데 국방부에 서로 하려는 놈이 없는 거야. 다 피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저간의 사정을 이해한다면은 남북한의 각 지도자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내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그 어떤 국정의 틀을 만들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인내심 있게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고 하나씩 신뢰를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안 와요. 네. 그렇지. 예, 수십 년 적대 관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진보 개혁 진영이라고 해서 너무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고 그건 인내심 있게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뭐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뭐 요즘 잘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요즘 좋은 말 많이 하잖아. 이렇게 안이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후에 그 분석은 비관주의자가 잘하고 네. 문제 해결은 결국 낙관주의자가 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항상 보면 굉장히 분석을 잘하는 건 오히려 진보보다 보수가 뛰어나요. 안전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변화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 면에서는 보수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강한 설명력이에요. 북한의 가능성이 있다. 뭐 있다. 맞거든. 그러나 이 외교는 상상력의 게임입니다. 그렇지. 없는 걸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건 설명이 어려워. 그리고 변화, 혁신, 평화 이런 걸 손에 잡히게 바란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네. 반면에 전쟁 현실적이고 뚜렷하고 그렇죠. 이미지가 그렇죠. 네. 강렬하기 때문에 설명력이 강한데 이 평화라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설명이 어려운 매우 추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진보가 불리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보적 대통령이 하나의 평화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순환의 길이고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자신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뭐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옛날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네. 그다음에 리비아의 최초로 가다피. 리비아의 가다피 이라크의 그건 후세인. 빼고 아니 그거는 독재자 그런 독재자들은 빼고 진정한 평화의 지도자 노벨 평화상을 탔던 그다음에 저기 최초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아랍 지도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네. 이런 분들의 그 또 모양을 보면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불굴의 신념으로 평화의 길로 가신 분들이고 그런 그 마지막 20세기의 평화 정책이 한국의 햇볕 정책이었고 또 21세기의 첫 번째 평화 정책이 한반도의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그런 면에서 비교적 큰 불행을 겪지 않고 그래도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왔고 네. 또 20년 동안 그런 어떤 그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왔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또박또박 밀고 나가는 인내심과 또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 멀지만 평화의 길은 가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를 다독이고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금 너무 성급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금방 뭐가 될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철함, 현실주의를 저는 요구합니다. 네. 현실주의자가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보고 주변 정세가 돌아가는 걸 잘 파악해서 우리의 좌표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이 돼야 된다. 저는 뭐 미국의 뭐 포괄적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네. 개성공단 금강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결단을 해서 네. 주도적으로 좀 끌고 나가서 성사시킬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개성공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뒷순서로 밀려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 그 합의문이 나오는 즉시 네. 본인이 유엔 안보리에 금강산 관광을 제기하는 제재 면제 유예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행동 계획을 다 짜놓고 있었어요. 그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그걸 우회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 전날 네. 북한과의 경협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떠맡을 테니 이게 사실은 이 표현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저성장 시대 뭘 떠맡는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비용이란 표현도 안 좋았어요. 투자입니다. 투자죠. 자꾸 명백히 투자지. 지금 나는 정부 여당의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왜 통일 비용, 경협 비용 이런 말을 쓰냐? 아하.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통일 투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제에 대한 어떤 선투자지. 이걸 비용이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생각엔 비용을 우리가 분담해? 그런데 그거 국민 세금이야? 내 주머니에서 나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90% 거부감인데 그건 잘못된 용어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북한도 그걸 원해요.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찾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지금 뭐 퍼주기, 뭐 비용, 그건 옛날 얘기고. 근데 이거를 그런 용어 선택을 좀 다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또 떠맡는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하셨어요. 그러나 의지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유엔으로 가겠다. 우리가 그러면 금강산부터 뚫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회로가 다 있었는데. 근데 문 대통령은 예. 아마 떠맡는다는 표현이 뭐 우리 국민에게 들으라고 한 표현은 아니고 아마 트럼프 트럼프한테 대통령에게. 뭐 당신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뭐 부담은 우리가 다 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트럼프 좋으라고. 예, 국내용 또 미국용이 따로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면이 예.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의지가 어떤 건지는 우리가 뭐 대략 그 진정성을 아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은 지금쯤은 금강산 사업이 시작됐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금강산 지구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정부, 현대아산 다 가가지고 조속한 그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공감대를 이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강산은 해금강하고 외금강을 알고 계시고 귀퉁이 조금 보신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내금강 개방 계획까지 다 준비가 끝났고 아하. 그 내금강이 더 넓고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금강산 지구가 우리 제주도보다 넓어요. 그거 몰랐죠? 진짜요? 네. 금강산 그럼 지구가 가면은 별천지를 보시는 거예요. 원산까지. 원산까지. 원산이 60km 떨어져 있는데 거긴 별도의 관광지구인데 그 중간에 마식령 스키장이 있고 그치. 이게 저기 다 개방된다는 얘기인데 그 규모와 엄청난 잠재력을 생각하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거든. 그 저는 막 이렇게 가슴이 뛰더라고, 심장이 뛰더라고. 그럴 때 2차 한 잔 마시면 좋아요. 호남칠 이노큐가 되겠습니다. 선수네 선수. 참여정부 때 그 금강산 거기는 정말 그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가봤어? 난 가봤지. 기퉁이. 진짜 기퉁이네 기퉁이. 저기 좁쌀만한 기퉁이. 근데 실제는 이따만 하다. 아하.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백두산도 가져가서라. 진짜. 백두산까지 가져가시라. 북한에서. 북한에서. 저기
경제 일꾼 최고위층이 나와서 네. 현대아산한테. 아 진짜. 그래서 선발대 보내줘라. 예. 그러면 우리 중국 쪽으로 요래 올라갔잖아요. 뭐 네. 북파, 뭐 서파 있잖아요. 네. 북한 쪽으로 가는 길이 더 좋거든. 네. 삼지연 그렇죠,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러면 공항도 개방되는 거야. 삼지연 공항. 공항. 삼지연 공항. 음. 요거까지 다. 아 진짜.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뭐랄까 하여튼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새로 생기는 거고 뭐 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하겠네. 그러면은 가치 창출이 엄청나네. 요거 제가 와서 공개 안 한 뉴스 여기서 단독 보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뻔한 거요 그때. 아, 근데 진짜 아쉽네요. 사실은 뭐 개성공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금강산, 백두산 정도는 우리가 좀 추진을 하면은 아니 거기서 쓴 돈을 갖고 핵에다 전용한다? 아, 이건 진짜 좀 아예 그것 때문에 못 한다면은 그 남북 교류를 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는 좀 우리가 북한을 또 아니 미국을 또 유엔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핵을 내려놓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뭐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뭐 이런 거 무섭다 그랬는데 그런 거 유엔에 가져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저 무기를 써먹는 날이면 우리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건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예요. 네. 합의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유엔 뭐 끌어들이고 뭐 하냐면 유엔 관심 없어요. 무슨 뭐 전술 무기에 뭐 유엔이 맨날 안보리 열면은 유엔이 뭐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가게? 매일 그러니까 열어야지, 매일. 열어야 되고 그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한국 안보는 이미 세계 체제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세계 정세와 관계없이 한반도만 어디 외교에 뚝대난 것처럼 고립돼서 전쟁 치르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세계적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화가 안 돼 있어요. 왜냐 세계적 문제가 안 풀리니까 따라서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화가 많이 나 있거든. 풀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의 중재 외교다 뭐다 이런 말은 쓰지 말고 그거는 대화를 처음에 뭐 맺어줄 때 중재자가 필요한 거지. 그치. 대화가 북미 간에 될 때 왜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목 남북 간의 군사 합의한 거 이쪽으로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이제 우린 당사자 문제를 풀어야지 언제까지 중재자 할 겁니까? 우리 걸 풀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돼 있던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올해 우리가 꿈꿨던 이제 찬란한 세계.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와 공존의 그 찬란한 어떤 꿈이었고 또 그 꿈에 대해서는 정말 이걸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가슴이 뛰니까 저희보다 그래서, 광고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를 먹고도 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세상을 사세요. 아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그게 나는 살고 싶은 세상입니까? 네. 내 꿈이 오히려 말을 하는. 처음에는 저희가 김종대 의원님 가실 때 이걸 들고 가실 줄 알았더니 저희가 들고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한 10개 먹어야 잠이 올 겁니다. 네. 그래요. 또 갑자기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우리 저 통일 정책 라인은 지금 미국을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정말 이 정부에 제가 하는 유일한 쓴살이 한마디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깨졌을 때 네. 안보실은 교체하셨어야 됩니다. 보실. 예, 그 존 볼튼이라는 그 코수염난 그 사람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아주 수염도 더럽게 난 친구 하나 눈은 쪽제비에 그 가재미는 해가지고 예. 나타나만 나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예, 그런 분이 한 분 미국의 안보보좌관으로 계세요. 근데 내가 미국에 갔더니 그 하노이 회담 2주 전인데 그 대북 특별대표하는 비건하고 1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요. 그래갖고 무슨 뭐 저 대북 정책을 비건하고 트럼프 둘이 다 해. 이럴 리가 없거든. 폼페이오 장관은 베네수엘라 갔다 그러고 부장관은 만나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아하. 그 밑에 국장급 비건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언론에다 그때 폭탄 선언 같이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던데 이번 하노이 회담에 너무 기대 걸지 마십시오. 합의문만 나와도 성공입니다. 지금 너무 이견이 큽니다. 이 말 했는데 아무도 내 말 안 듣더라고. 그런데 그때 존 볼튼이 움직이고 하노이까지 온다는 거를 그 카운터 파트너인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이 체크를 했어야죠.
그때 원래 오기로 됐다가 베네수엘라로 맞아요. 돌아간 다음에 네, 한국을 맞아요. 못 왔거든요. 네. 그럼 베네수엘라로 쫓아갔어야죠. 근데 전화 한 통 안 해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놓친 거거든. 그래서 저기 그 폭탄을 놓쳤기 때문에 요것은 청와대 안보팀을 한번 재정비를 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우리가 좀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외교로 가야 됩니다. 잘 되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국제 정세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합니다. 이게 냉엄한 국제 정세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주변 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만드는 이젠 당사자 외교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시즌 2다. 이게 우리 살 길이다. 전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얘기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저기 이런 얘기도 또 너무 세게 했다가 얻어 맞을까봐 이 자리니까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믿고 하는 거야. 믿고. 예, 예. 아니, 그 저기 믿고. 저 좀 모자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의원님 정말 우리가 다 잘 되자는 의미에서 이러지 뭐 누구를 비방하고 모략하고 아이, 그렇죠. 뭐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 주로 저기 사시는 분들이에요. 저 동파리. 동파리에 사시는 분들이고 뭐 그분들까지 우리가 신경 쓰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 또 한반도 문제 이거를 전공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건데 아니 국가정보원은 뭐 했습니까? 국가정보는 저는 사실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날 그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그 제가 정도까지 몰랐죠. 나름대로 김용민이가 좀 평소에는 뭐 별 볼 일 없지만은 위기 때 정보망은 제가 적어도만 중견기업 홍보실쯤은 됩니다. 돌렸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네. 단 한 사람도 지금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면 나한테 또 알려달라고 하더라고. 알아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와 정말 전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정말 신밖에 없는 거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밖에는 남은 파이프라인이 없었던 거야. 정보망이 없었던 맞습니다. 거야. 예. 의원님도 그때 제가 문정인 특보하고도 또 연락을 하고 있었고 제가 문 특보님도 이제, 모르셨죠? 예, 드원양한 직후에 또 미국에 오셨는데 예. 그때가 하노이 정상회담 1주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번갈아 간 건데 그리고 여러 군데 했는데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꽉 차 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내용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내용이 잡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북한도 이상한 전략을 쓴 겁니다. 원래는 이런 핵회담은 사실은 북한이 이제 갖고 있는 안보의 우려를 털어내는 회담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갑자기 6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나오는 그 경제 제재를 해제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북한의 전 중대한 오류라고 보는 것이 대북 경제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하는 제재도 있고 그렇지.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 의해서 하는 아하. 제재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등 이렇게 동맹국끼리 또 하는 제재가 있고 세 가지인데 하나를 해제해도 다른 또 2개가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대북 제재법은 민주당이 강력히 옹호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함부로 법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오히려 유엔 안보리에 중국, 러시아가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엔에 가서 제재 해제 얘기를 하는 게 더 빨라요. 미국 국내 여론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트럼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푼다 만다 할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경제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운 건 저는 굉장히 중대한 오류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이라든가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끝장을 내고 경제 문제는 구별해서 그걸 풀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문제는 하노이 회담에서 안 풀릴 거니까 그건 내가 떠맡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걸 믿고
일단은 안보 문제를 다 털어버리는 이런 회담으로 갔더라면 제 생각에 합의문이 안 나오는 사태까지는 안 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 문제 때문에 회담이 깨진 건 맞다 그랬거든. 그럼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미국도 협상을 깨는 논리를 갖고 나왔어요. 그게 일괄 타결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일괄 타결안만 북한이 잘 디펜스를 하고 안보 문제에 대한 거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나갔으면 그런 그렇게까지 무참히 깨지지는 않았다. 아니 경제 제재를 무릅쓰고 개발한 핵입니다. 어떻게 등가 교환이 됩니까? 안보 문제가 우선이지. 응? 안보가 절박해서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만든 게 그게 북한의 핵인데 네. 어떻게 경제 제재하고 핵을 바꿔? 이거는 북한 논리로 비춰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그거 감수하고 개발한 핵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바꿔? 그래서 그거는 뭔가가 잘못된 신호가 있었다. 북미 간에. 그게 미스테리인데 저는 조금은 알고 있어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 드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쭉 남북 관계도 봐오시고 안보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또 학식과 경험과 또 상황 판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단언컨대. 저는 어쨌든 그 저기 냉철하게 이제 봤을 때 상당히 북미 간의 어떤 그 인지 부조와 서로 다른 말을 해야 되는 이 교착 상태는 당분간 단기간 내 해소는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 판이 깨지지 않고 있는 거는 정상 외교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친서 외교. 예, 그다음에 정상 외교가 한반도를 지켜온 거지 실무 회담이 성공한 적이 없다. 김영철 폼페이오 만나면 깨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상 간의 신뢰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건 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의존을 하고 우리가 상당 부분 기대를 하고 또 그 남북 정상회담도 세 차례나 했으니까 이런 정상 간의 신뢰는 아직 깨진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잠시 냉전을 겪고 있지만 파혼은 아니다. 이건 한번 저기 그 가끔 연인 사이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파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내는 잘 풀릴 것이다. 그건 한마디로 미국도 북한도 너무 많이 왔다. 여기서 그렇죠. 해분하기엔 너무나 큰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은 낙관주의고 단기적 시각에서 보면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 우리 또 한반도를 바라보는 그 인식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정보도 많이 듣고 네, 네.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자, 수업료는 바로 본황칠, 이노큐 그리고 네. 그린스무디 네, 다이어트 네. 이것도 역시 네, 구매를 해주시면 네. 됩니다. 구매를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상당히 이제 열심히 뛰어야 하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 뭐 포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상당부에 우리 사무실 밑에 당구집이 있습니다. 당구장. 예, 그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상당 상당부죠. 예, 당구집 위에 상당구네. 상당구. 상당구. 예. 상당히 오래 생각해야 나왔어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자, 어쨌든지간에 네. 저는 어쨌든 그 상당히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 지역구에 가가지고 또 이 재선거 못지않게 또 우리 정당 혁신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또 한반도 평화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 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신 분을 쉬게 해드리고 제가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최근에 이제 마음가짐을 다 잡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네. 예. 여러분들한테 뭐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졌다는 얘기죠. 제가 그렇다는 얘기. 네. 자, 그래요. 상당구장, 상당구장. 네.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네. 제표용도 보고 이제표용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과 또 손을 네. 잡았습니다. 뭔가 크게 한번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청주의 상당구로 또 일주일에 3번 가시는 우리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예. 관음 라이트클럽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